안녕하세요. 저희는 유럽여성과학기술인협회에서 벨기에를 대표하여 소개를 해드릴 김소형, 송희수. 유혜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우선 저희를 소개해드릴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는 플란더스 생명공학연구소에서 박사과정을 수학 중인 김소형이라고 합니다. 저도 플란더스 생명공학연구소에서 박사 2년차 수학 중인 송희수라고 합니다. 네, 저는 루벤대학교 의학연구소인 레가연구소에서 항바이러스제 개발 사업 연구를 하고 있는 유혜령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께서 겐트까지 와주셨거든요. 혹시 어쩌다가 벨기에로 오게 되었는지 조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벨기에에서 생활한 지는 총 3년이 되었는데요. 제가 좀 특수하게 인천 송도에 겐트 대학교 글로벌 캠퍼스가 있어요. 그래서 4학년 1학기가 필수로 본교에서 공부를 해야 돼서 제가 여기에 교환학생처럼 왔다가 한 학기 동안 있었고, 그리고 졸업하고 1년 동안 또 석사 과정으로 왔었고, 그때가 코로나 때여서 1학년은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1년밖에 여기에 못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총 3년을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송도 캠퍼스에 계셨다가 겐트로 교환학생 오셨다가 네. 겐트에서 석사까지 하시고 루벤으로 박사과정을 하게 네. 되신 거네요.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에서 박사 공부를 하고 이제 그곳에서 알게 된 동료, 벨기에에 있는 동료의 소개로 이제 의학연구소인 레가에 오게 되었고요. 지금 벨기에에 산 지는 2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저도 희수님이랑 사실 동기거든요. 그래서 입학 동기인데 저도 역시 송도 글로벌 캠퍼스에서 학위 과정을 마치고 벨기에 겐트 대학교로 석사를 하러 왔었습니다. 저는 식물 전공을 했었고요. 겐트에서의 삶이 너무 만족스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박사 과정까지 겐트 대학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소개에 앞서서 벨기에라는 나라는 대체 어디에 있고 어떤 나라인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벨기에는 서유럽권의 이제 중심지에 위치해 있는 나라고요. 위쪽에 네덜란드, 아래쪽에 프랑스, 그리고 옆쪽에 독일과 룩셈부르크를 이웃나라로 두고 있는 경상도 크기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이한 점이 북부지방은 플란더스라는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지역이 있고요. 남부지방은 왈로니아라고 부르는 프랑스어권 지역이 있습니다. 또 독일과 인접해 있는 일부분은 독일어를 쓰는 그런 세 가지 언어권이 존재를 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나라입니다. 저희 셋 다 플란더스권에 살고 있는데 혹시 외국인으로서의 삶은 어떤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확실히 플란더스어권은 다들 영어를 너무 잘하고, 특히나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겐트나 루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또 굉장히 많은 도시이기도 해서 외국인으로서 다른 나라에 정착하는 그런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관공서 이런 게 갈 일이 되게 많거든요. 처음에 정착을 할 때 특히나. 근데 영어로 아무래도 다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굉장히 편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있는 겐트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신 루벤 둘 다 학생 도시여서 학생들은 아무래도 젊은 층이다 보니까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딱히 외국인으로서 뭔가 언어적인 제약 때문에 오는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현지어부터 막 빨리 배우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 장볼 때 생활 필요한 언어. 언어. 맞아요. 그렇죠. 영어권은 아니니까요. 네. 아무래도. 그래도 네덜란드어 자체가 약간 그 독일어와 영어의 그 중간 어디쯤 있는 느낌이어서 어떤 단어는 또 영어랑 되게 비슷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배우기는 생각보다 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덜란드어 문장인데 영어랑 굉장히 비슷한 문장을 하나 생각해봤거든요. It is better than that. 이게 영어로 It is better than that 이거든요. 이 둘이 거의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어느 정도 문맥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긴 한 것 같습니다.
혜령님께서는 네덜란드에도 계셨었잖아요. 네. 거기와 비교했을 때 외국인으로서의 삶은 어떤 것 같나요? 제가 네덜란드에서 살았던 위트레흐트라는 도시도 대학 도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인터내셔널들이 많은 도시였고, 저는 거기서도 사실, 여기 외국인들이 살기 되게 좋다, 이런 인상을 받았는데, 사실 벨기에는 뭔가 조금 더 보수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걱정을 좀 하면서 오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루벤은 그런 걱정을 했던 게 무색할 정도로 너무 그 체계가 잘 잡혀 있고, 특히 루벤 대학교는 너무 그 외국인 직원이나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처리를 굉장히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인터내셔널 오피스가 따로 전문 팀이 꾸려져 있어서 외지인이란 느낌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안타깝지만 벨기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가 또 인종차별이거든요. 근데 또 실제로 희수님 지인께서 인종차별 때문에 벨기에 유학이 꺼려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또 직접 겪은 내용들을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 친구들 아니면은 친구의 친구들이 이제 벨기에가 너무 인종차별이 무서워서 오기가 너무 꺼려진다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사실 벨기에가 다른 유럽권 나라들이랑 비교했을 때 특히 인종차별이 더 심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파리, 뭐 독일, 어디 뭐 다 인종차별이 있기는 하죠. 근데 사람이 많은 곳 아니면 밤 이럴 때 인종차별이 특히 더 심하게 일어나고요. 학생도시같이 겐트나 루벤 같은 데에서는 그런 정도의 인종차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길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뭐 니하오, 칭칭종 이런 무식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길을 가다가 폭행을 당할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이런 무지에서 오는 인종차별이 주로 더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너네 그거 잘못된 거다라고 말을 해주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안전이 보장된 그런 상황에서. 또 제가 느꼈던 거는 확실히 여자분들이 훨씬 더 인종차별을 많이 당하시는 것 같긴 해요. 등치 큰 남자분들한테는 안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무시하는 게 답이고. 소영님이랑 혜령님께서 이제 인종차별을 저보다 좀 많이 당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씀을 좀 미리 들어보니까. 근데 제가 키가 17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벨기에선 평균 키기는 한데 그래도 덩치가 좀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런 정도로 당해보지는 않았어요. 저도 동의하는 게, 벨기에가 인종차별이 특히 심하냐, 그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없냐 이러면 그건 또 거짓말일 거예요. 없다고 하면은 당하면 정말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당한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고 정말 한 사람들이 잘못한 거니까, 그것 때문에 겁이 나서 유학의 기회라든지 여행의 기회를 저버리는 것은 또 너무 안타까운 일이 될 것 같고, 딱 봐도 사람이 취해 있거나 아니면 약간 뭐 약을 한 상태인 것 같다, 아니면 너무 그룹을 지어서 있고 나는 혼자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무시하고 피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주변에 도움을 청하시던가요. 맞아요. 또 그 반대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국 문화 좋아하시고 잘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이제 맞아요. 막 저보다 한국 라면, 한국 뭐 음식 이런 거를 더 많이 먹는 벨기인 친구들도 있고, 언어를 배우려는 사람들도 많고 이래서 맞아요. 아마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으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 주제에 대해서.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벨기에 실제로 살면서 느끼는 물가에 관한 내용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국과 비교했을 때 물가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슈퍼 장바구니 물가? 이거는 한국보다 저렴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리를 해먹게 되면은 그렇게 생활비를 꽤 절약하면서 지낼 수 있는 것 같고, 대신에 배달비, 저는 배달 음식을 가끔 시켜 먹는데 배달비가 기본 3유로? 요새는 그 정도여가지고 그게 좀 부담이 많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외식 물가도 좀 비싼 편인 것 같고요. 네. 그거 말고는 사실 큰 차이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월세나 그런 주거비는 어떻게 다르다 생각하시나요?
확실히 그 월세 문화가 한국이랑 되게 많이 다른 게 여기는 보증금이 보통 2달이나 3달치 월세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 집을 구할 때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월세가 어디에 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0유로를 넘게 내고 있거든요. 스튜디오에. 네. 좀 학생들이 많이 사는 도시는 좀 비싼 편인 것 같고 대신에 한국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보증금이 굉장히 높은 데 반해 월세는 낮은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4, 50만 원 네.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거든요. 저 포함해서 4명이 한 집에 살고 있는데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이런 거 다 합해서 700유로 정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쯤 내고 있는.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겐트랑 루벤은 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학생 도시라서. 근데 확실히 더 시골 쪽에 가면은 훨씬 싸죠. 그런 차이가 있긴 한데 아무래도 사실 거주 환경 자체는 브뤼셀에 살래, 루벤에 살래 그럼 저는 루벤을 택하긴 할 거거든요. 확실히. 네네. 안전성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가 더 깨끗한 느낌도 있고 해서 네네. 그런 측면도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벨기에인 동료들 중에서는 루벤이 너무 비싸니까 그 인근 지역에서 통근, 그 출퇴근을 하는 동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한국과 벨기에 공통점이 혹시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돌려 말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되게 사람들이 직설적이고 좀 상처받을 것 같은 말도 그냥 막 한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어떠신가요? 네, 맞아요. 저 그래서 네덜란드 처음에 적응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네, 이게 또 적응이 되니까 그게 속뜻을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얘가 A가 A다 이러면 그 A는 A인 거구나 이건데 또 벨기에 와서는 같은 언어권임에도 불구하고 문화가 너무 달라가지고 처음에 조금 적응하는데 또 신선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덜란드를 거치지 않고 한국에서 바로 온 저는 크게 큰 차이를 못 느꼈어요. 돌려 말하는 경향이 확실히 있죠. 네네. 뭐 이거 해줘 이러는 대신에 뭐 이거 해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네. 물어본다거나 근데 이거 네, 보통 그렇게 물어보면 해줘야 하는 일이에요. 해줘가 아니고 네. 이제 돌려 네. 말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의가 바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좀 눈치를 많이 본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끼리?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치껏 이거를 해주겠지?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일하면서 약간 매니지먼트를 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제 동료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 얘는 이거를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른 동료가 그거를 눈치를 채지 못하고 해주지 않으면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속상해하고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눈치 게임이네요. 네, 살짝. 그래서 조금 사회성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문화가 아닌가. 네. 또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방언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벨기에라는 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상남북도 합친 정도의 굉장히 작은 나라거든요, 사실. 근데 그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차로 10분만 가도 또 다른 방언이 존재하고 또 다른 방언이 존재하고 한다는 점이 사실 굉장히 흥미로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마을을 특정할 수 있대요. 어떤 사람의 그 사투리를 들으면 그냥 특정한 그 뭐 예를 들어서 성북구를 알 수 있대요. 그게 정말 저는 충격이었어요. 굉장히 특수한, 네. 마을마다 특수한 그런 네. 스타일이 있나 봐요. 특히나 그 플란더스 내에서도 그 웨스트 플란더스랑 이제 림부르 지방 있잖아요. 네. 그쪽은 특히나 이 방언이 딱 말하는 것만 들어도 그 지역 특정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동료는 신트루덴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 그 마을만의 또 마을 노래 같은 것도 있대요. 그래서 그 마을의 언어로 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 언어를 보존하기 위해서 또 그런 거를 교육을 따로 학교에서 표준어와 더불어서 배운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심하면 서로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그래요. 네. 그런 거 보니까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네. 한국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아무래도 한국과의 차이점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 차이점 좀 하나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삶의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한국에 비해서. 서류 처리, 관공서에서 서류 처리 하는데도 너무 오래 걸리고, 하나 처리하면 일주일 뒤에 오라고 그러고, 하나 처리하면은 열흘 뒤에 오라고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모든 게 온라인으로 가능하잖아요, 이제. 맞아요, 근데 맞아요. 여기는 아직도 약간 아날로그의 느낌이 조금 있어서, 그게 한 번 적응이 되고 나면 또 그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서 또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니까요. 적응하니까 또 그렇게 나쁘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생각보다 일 처리를 빨리 해주면 오히려 감동을 주고 맞아요. 이런 행운이? 막 이런. 저희는 이제 벨 누르는 게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는 벨이 없고 이렇게 손을 들어야, 그러니까 살짝, 그것도 너무 티나게 하면 무례하다고 또 하더라고요. 내가 당신이 필요하다는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또 한 뭐 10분, 20분 걸릴 때도 있고 맞아요. 해서. 아니면 눈이 마주칠 때까지 맞아요. 계속 이렇게 쳐다봅니다. 거의 3시간, 4시간 이렇게 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빌지도 바로 안 주셔가지고 아주 멀리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사인을 줘야지 겨우겨우 30분 뒤에 주시는. 우리나라는 이제 딱 정말 배를 채우기 위한 그 식문화가 많은데, 여기는 외식은 좀 포멀하는 느낌? 그렇게 시간을 좀 들이는 편인 것 같아요, 일부러. 맞아요. 하나의 진짜 어떤 액티비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 미팅도 그런 식으로 엄청 길게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차이점이 한국과 비교했을 때 이 시즌별로 히트친 어떤 유행 같은 게 딱히 여기는 없는 것 같고요. 한국은 유행 하나가 막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에 사라지고 바로 다음 유행이 50년 전에도 이렇게 지냈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 사람들은 그런 유행에 굉장히 둔감한 편이고, 또 한국처럼 외관에 많이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뭐 화장을 안 한 상태로 가든 화장을 한 상태로 가든 아무도 서로에게 네, 신경을 맞아요. 쓰지 않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화장했습니다. 출근 보통 네. 화장 안 하시지 않나요? 맞아요. 출근할 때? 네. 맞아요. 상점들이 일찍 문을 닫습니다. 루벤은 몇 시에 닫나요? 보통 6시? 평일엔 6시면 네. 다 닫는 것 같고, 슈퍼도 저녁 8시면 문을 닫아서 정말 퇴근하고 다들 장을 보느라 되게 바쁜 그런 게 있고, 쇼핑을 해야 되는 그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네. 주의하셔야 될 게, 혹시 크리스마스를 유럽에서 보내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 크리스마스엔 절대 오지 마세요. 왜냐면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아서 맞아요. 쫄쫄 굶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23일에 모든 장을 3일치 장을 봐요. 그런 다음에 24일, 25일 다 문 닫으니까 집에서 요리를 같이 해먹거나 그렇게 26일까지 버티는 식으로 살고 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마켓이 예쁘긴 한데, 그걸 보고 싶으시면 정말 12월 초부터 23일 사이에 보셔야 되고, 24일부터는 정말 모든 게 문을 닫고 새해가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조용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아요, 가족들하고. 여기에 설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게 여기 분들은 상당히 검소한 편이신 것 같아요. 사치를 많이 안 부리시는 것 같은데. 아까 유행에 좀 둔감하다 이런 거랑 연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딱히 따라가야 할 유행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평소에 입는 옷 정말 구멍 나고 떨어질 때까지 입고 쓰고 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것 같고, 저는 처음에 와서 되게 놀랐던 게, 핸드폰도 한국은 보통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사람들이 필요가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많이 바꾸는 그런 편이잖아요. 저는 사실 그랬었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 여기는 정말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아이폰 6를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아이폰 8을 사고 10을 사고 할 동안 제 동료는 계속 4를 쓰고 있어요. 저는 저게 진짜 작동이 되나 근데 작동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 거를 또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아, 불필요한 소비를 하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좀 배웠던 것 같아요. 한 번 사면 그걸 오래 써야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함부로 이렇게 물건을 버리지 않는 그런 특성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데서 비롯된 문화가 이제 세컨핸드 중고 문화인데,
특히 유럽이 그런 쪽에 더 많이 발달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중고 마켓 이용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페이스북 통해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되게 중고품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요. 근데 제가 처음에 정착할 때 모든 것을 새 걸로 사기에는 제가 돈이 조금 부족해서 거기서 많은 부분 충당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확실히 루벤이나 겐트도 그럴 것 같은데 학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도시들은 이런 중고 시장이 훨씬 더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한국의 당근처럼 앱이 있기도 하죠. 트레이드 한드라고 맞아요. 있긴 한데 그 앱도 있지만 이제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서도 엄청나게 많이 교류를 하고 그냥 물건을 그냥 무료로 나눔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아나바다 네. 문화가 훨씬 맞아요. 더 잘 네. 실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최대한 퀄리티가 좋게 잘 관리해서 쓰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학생들은 빈티지 옷을 굉장히 많이 입어요. 맞아요. 그래서 빈티지 마켓도 굉장히 여러 곳에 잘 되어 있고 빈티지 페스티벌이 열리기도 하고 가끔 그런 데서 좋은 예쁜 옷도 많이 건지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혹시 빈티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특징 중 하나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아이를 가진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결혼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 주변만 봐도 커플 사이에 자녀가 있지만 사실 이 두 커플은 법적으로 결혼 상태가 아닌 그냥 동거인? 법적 동거인 상태인 그런 파트너십만을 맺은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되게 사실 놀랐어요. 이건 아니건 똑같은 아이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세금 혜택도 다 똑같이 받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무래도 그런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장을 해주다 보니까 그래도 출생률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또 아이를 기르기에도 굉장히 저는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살다 보니까 일단 어머니 아버지들이 퇴근을 정말 빨리 하세요. 물론 일찍 출근을 하시지만 한 4시, 4시 반쯤 되면 다 퇴근을 하시기 때문에 바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잘 보장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어린이집도 잘 돼 있는 것 같고 3개월부터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시스템이. 그래서 뭐 맞벌이 가정이다 하시면 부담 없이 바로 이제 아기가 3개월 정도 되면은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는. 휴가도 훨씬 길게 보장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건 직장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한데 아기 출생 전후로 자유롭게 좀 나눠서 쓸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건 직장 생활 문화랑도 조금 연결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직장 문화 자체도 약간 유연하게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줘서 특히나 이제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주 4일 근무로 전환을 해서 처음에 조금 더 보육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받기도 하더라고요. 아이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또 그 되게 가족적이라고 느낀 게 루벤이 특히나 이제 학생 도시다 보니까 이제 꼭 루벤에 살지 않더라도 이제 학교를 다닐 때는 루벤에서 주중에는 지내다가 주말에 금요일이나 이제 목요일 저녁쯤 되면은 다들 짐가방을 들고 기차를 타고 본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대부분은 빨랫감이었던 것으로 제가 들어서 그래서 그 자취방에는 세탁기를 굳이 두지 않고 그렇게 부모님 댁에 가서 빨래를 해서 이제 일요일날 돌아오는 그런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맞아요. 보았습니다. 맞아요. 근데 멀어봤자 기차로 2시간이면 다 가거든요. 맞아요. 그런 점은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다음은 벨기에에서의 교통수단인데요. 사실 네덜란드 있을 때는 하도 평평하다 보니까 전기 자전거는 거의 약간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정말 장거리 그러니까 한 10km 이상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나 쓰는 그런 아이템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루벤에 와서는 그 필요성을 좀 느끼고 다행히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빌려주는 서비스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매우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다시는 일반 자전거로 가기 어렵지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단거리 마을버스가 되게 잘 돼 있는 편이 아니어서 1시간에 2대 오고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자전거가 차라리
빠를 경우가 많아서 그냥 음. 자전거를 많이들 타고 다닙니다. 맞아요. 출퇴근 트래픽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벨기에 내에서 특히 도시 같은 경우에는 차가 못 가는 거리들이 되게 많아요. 일방 네. 통행인 거리도 되게 많고 그리고 또 카메라도 여기저기에 있어가지고 벌금 물기도 정말 쉽고 네, 그래서 맞아요. 자전거가 최고의 교통수단입니다. 혹시 경험담 네, 있으신- 최근에 우리나라 국토의 70%는 산이잖아요. 근데 네. 그거에 비해서 지형이 훨씬 평평해서 이런 문화가 더 발달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전거 올림픽 경기에서도 사이클링 선수들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네. 괜히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벨기에 국민 스포츠라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 사이클. 자전거에 100만 원, 1000만 원씩 들여서 운동하더라고요. 맞아요. 조금 더 장거리라고 했을 때 혹시 차를 운전하시는 분 계시나요? 면허는 있는데 아직 엄두가 안 나서 한 번 딱 운전해 본 거 말고는 네, 그렇게 자주 운전하진 않았습니다. 저도 면허는 있는데 이제 도로 연습을 좀 더 많이 해야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분들을 칠까봐 너무 무서워요 사실. 네. 고속도로는 오히려 괜찮을 수 있는데 일반 도로에서는 자전거들이 우르르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좀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도로가 일방 통행도 굉장히 많고 도로 네. 폭도 좁은 편인데 울퉁불퉁한 길도 많고 사각도 많아가지고 네. 운전할 때 확실히 더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여기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버스, 메트로 다 있는데 한국에선 없는 게 트램인 것 같거든요. 트램은 이제 지상에서 다니는 튜브형 버스 같은 건데 딱 이렇게 처음 벨기에 왔을 때 제일 도드라지는 게 트램이에요. 이게 되게 유럽 온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주는데 맞아요. 사실 버스랑 별게 다른 거는 없어요. 맞아요. 그런 대중교통 티켓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싸다고 느끼시나요? 일회용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5유로였나요? 거리마다 늘어나는 게 아니고 짧은 거리 갈 때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솔직히. 아, 그냥 걸어갈까? 막 자전거 탈까? 그래서 더 자전거를 타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이렇게 거리가 너무 짧으면 아 그냥 찍지 말고 그냥 탈까 음. 하는 그런 유혹이 있는데 여러분 잘 티켓을 잘 사용하고 내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벌금 폭탄에 맞출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것도 경험담이라서. 그럼 이제 벨기에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가고 싶을 때 어떻게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선 가장 첫 번째 옵션은 기차죠. 기차로 겐트에서 브뤼셀, 루벤 어디든지 갈 수 있고요. 기차 연결편이 굉장히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겐트에서 루벤까지 1시간 10분 이 정도 걸리죠. 이제 외국 프랑스나 독일 이런 데로 갈 때는 국제선을 한 2시간 기차를 타면 파리, 런던, 독일, 암스테르담 이렇게 주요 국들로 바로 갈 수가 있고요. 비행기로 3시간이면은 동유럽 끝까지 갈 수 있거든요. 기차가 좀 많이 비싼 편이에요. 이게 고속 기차거든요. 파리 같은 경우는 뭐 떼제베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근데 이게 고속 기차인데 뭐 한 번 갈 때 거의 100유로? 50유로에서 100유로? 그때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됐던 게 플릭스버스였어요. 이건 또 고속버스 개념인데 기차 대신에 조금 버스다 보니까 기차 대신에 오래 걸리는 반면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함. 정말 저렴합니다. 파리까지 4시간 반 딱 걸리거든요. 한 25,000원, 3만원? 그래서 아예 밤에 타서 버스에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도착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런던 같은 경우에 그렇게 간 친구 몇 명 봤거든요. 그래서 옆 나라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고 가는 방법도 뭐 기차, 버스, 비행기 등으로 다양하니까 벨기에 만약에 오시게 된다면 주변 국들을 여행하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위치가 너무 좋거든요. 네, 이제 슬슬 배고프시죠? 네. 굉장히 배고프거든요. 벨기에 음식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가장 대표적인 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초콜릿. 벨기에 초콜릿 너무 유명하죠?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고디바가 벨기에 사람들한테는 그렇게까지 고급 초콜릿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고디바도 아니고 사실 고다이바래요. 고다이바는 그냥 소소한 초콜릿 이 정도고 벨기에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그런 고급 초콜릿은 노이하우스? 자 다시 할 거고 노이하우스나
레오니다스. 네. 레오니. 아무튼 벨기에 오시면 초콜릿 천지입니다. 그래서 또 그 도시만의 초콜릿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진짜 찐이에요. 그 초콜릿 장인들의 이름이 들어간 음. 그런 곳들이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또 와플도 아마 한국에서 널리 알려진 와플은 좀 설탕 알알이 박혀 있고 되게 두껍고 헤비한 꾸덕한 그런 와플이 유명할 것 같은데 벌집 와플이라고 하죠. 그거는 사실 벨기에 남부 지방 리에주에서 온 리에주식 와플이고요. 브뤼셀식 와플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네모나고 덜 헤비하고 되게 폭신폭신한 그런 느낌의 와플이거든요. 저는 리에주 와플은 개인적으로 토핑 없이 그냥 딱 와플 하나 따뜻한 와플 그 우리 국화빵이나 붕어빵 먹듯이 호떡 먹듯이 그렇게 딱 하나만 먹는 걸 선호하고 브리스 와플은 하나만 먹기엔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그 위에 생크림이나 과일이나 이런 거 토핑을 해서 먹는 걸 좋아합니다. 꼭 기차역에 델리만주처럼 그렇게 와플을 갓 구워주는 데가 항상 있거든요. 전 꼭 하나씩 먹습니다. 특히 겐트 기차역 와플집이 최고예요. 이따 가면서 하나 먹어봐야겠네요. 네. 또 벨기에 하면 생각나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감튀인데요. 바로 이제 프리츠라고 하는데 여기서 꼭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이 프리츠는 프랑스에서 온 것이 아니라 벨기에가 사실 원조입니다. 프렌치 프라이라고 여기서 하면 난리 나요. 진짜 혼나요. 벨기에인들 긁는 질문이에요. 네. 맞아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진짜 실제로 여기 감자에 뭐란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감자가 맛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 감자튀김이랑 다르게 좀 두툼하게 정말 새 기름으로 갓 튀겨서 안에는 너무 따끈따끈한 감자고 밖에는 너무 바삭한 크리스프인데 그게 정말 한국에 가끔 이렇게 돌아가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침이 보이네요. 지금 네. 좀 배고프신 거 빨리 끝내고 먹으러 가야겠네요. 네. 또 여기서 제가 배운 게 마요네즈에 찍어 먹는 거. 아 맞아요. 아니면 그냥 소금? 케첩이랑 먹는 거는 약간 아이들이 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하수. 하수. 소스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오, 맞아요. 네, 그래서 제 최애 소스를 들고 올게요. 네. 좀 매콤한 거 드시고 싶다 하시면 사무라이 소스가 있어요. 네. 맞아요. 요비. 소스가 진짜 다양한데 제 최애는 이겁니다. 약간 마늘 맛 섞여 있는 그런 맛이거든요. 감자튀김집 가면은 그 리스트가 이만큼 있어요. 저는 되게 놀랐던 게 튀김하면 사실 몸에 안 좋은 음식이라는 인식이 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가족 문화처럼 돼 있어서 특히 금요일 이제 프라이데이 프리츠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족끼리 금요일 저녁은 꼭 그런 프리츠 하우스에 가서 같이 먹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걸 보고 되게 신선했던 맞아요. 기억이 있습니다. 거의 주식이 감자죠, 벨기에는. 네. 기본 그 상차림이 그냥 감자튀김, 고기, 그리고 샐러드 맞아요. 이런 식이에요. 또 감자튀김은 매쉬 포테이토 또는 이제 감자 맞아요. 코로케 이런 식으로 맞아요. 변형이 되기도 하는데 무튼 기본이 형태가 감자라는 거는 네.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각자 혹시 제일 좋아하시는 벨기에 전통 음식이 있나요? 저는 플레미쉬 스튜를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갈비찜하고 비슷한 요리잖아요. 그런 잘 익은 소고기에 이제 감자튀김이나 메쉬 포테이토를 같이 양념을 섞어서 먹으면 참 이걸 만드는 걸 봤는데 만들 때 맥주를 넣더라고요. 맞아요. 흑맥주. 네, 맥주마다 또 맛이 이렇게 다르대요. 한번 먹어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네. 최근에 제가 먹어본 게 워터르조이라는 음식인데 이것도 스튜인데 이게 치킨일 수도 있고 생선일 수도 있는데 생선이 아. 원조래요. 흰살 생선 구워서 올린 다음에 그 위에 크림 소스를 부어서 떠먹는 감기 걸렸을 때 먹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볼러방도 약간 비슷하게 크리미하고 그런데 이제 치킨이 주고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런 페이스트리랑 같이 나와요. 해산물을 먹기가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여기는 한국만큼 해산물 요리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네. 느끼기에는. 바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어업이 발달한 나라는 아니에요. 홍합탕을 되게 다양한 소스로 조리를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화이트 와인이 들어간 깔끔한 버전을 좋아합니다. 토마토 소스 베이스도 있고. 네. 주 재료가 홍합이랑 샐러리예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맞아. 저는 처음에 정말 홍합 반 샐러리 반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샐러리 안 좋아하시는 분들 네, 드시면 안 주의하세요. 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샐러리 경고.
네, 그러면 이번에는 벨기에 맥주와 이제 여기 사람들이 주로 즐겨 먹는 간식을 조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마트에 가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각자 좋아하는 최애 맥주 하나씩을 사왔습니다. 딜리리움은 코끼리가 마스코트인 맥주입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귀여운 굿즈도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전용 잔이 따로 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렇게 핑크 코끼리가 항상 그려져 있거든요. 이걸로 알아보시면 되는데 네. 이게 뜻이 담겨 있죠. 저희가 망치를 머리로 맞으면은 머리 위에 별이 돈다라고 맞아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권에서는 벌 대신 핑크 코끼리가 떠다닌다라고 표현을 한대요. 그래서 이 맥주를 마시면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 같이 헤드가 빙빙 된다. 그러니까 그런 뜻을 담은 그런 맥주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스트롱 비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얼마나 스트롱이죠? 8.5%네요. 네. 8.5면 생각보다 괜찮은. 너무 세진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개인적인 기준임을 아니, 참고해주시고. 벨기에 맥주가 4% 5%짜리도 있지만 정말 많은 맥주들이 디폴트로 막 8% 정말 세면 10% 12%까지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트리플, 쿼드루플 막 이렇게 네. 올라가죠. 그리고 벨기에 맥주 종류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제가 듣기로 한 네. 3,000 종류가 넘는다고 들었는데 저는 여기 와서 하나하나 다 도장을 깨봐야지 하고 했는데 저 평생이 걸려도 못할 것 같고요. 딜레리움을 한번 시음을 해볼까요? 너무 좋아요. 네. 일단 모자를 쓰셔야 되고요. 이게 왜 저희 집에 있는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45도로 틀어주시고 천천히 따르다가 다 와갈 때쯤 다시 정방향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손가락이 딱 2개 들어가면 완벽하다고 벨기에인들한테 들었거든요. 완벽하게 따르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시간 관계상 다른 맥주들을 모두 리뷰할 순 없지만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를 띄워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다음 순서로는 벨기에의 괴즈 맥주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오드후스본에 대한 슬라이드, 그리고 이 오드후스본과 어울리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헤비한 음식? 네, 전 튀김류랑도 잘 어울리는 편인 것 같고 치즈랑 되게 잘 어울리고. 네. 약간 와인 같은 느낌을 줄 때도 있고 맞아요. 어떨 때는 약간 홍초 음료? 홍초. 네. 맞아. 한국에서 한참 홍초. 유행했던 감식초, 약간 네, 홍초 네, 이런 네. 느낌을 줄 때도 있어서 그냥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디저트용으로도 괜찮고 저는 소화가 그래도 잘 되는 편이어서 맞아요. 소화를 도와줘요, 네. 이 친구가. 네, 그래서 그래서 식사할 때 마시면 좋더라고요. 에피타이저로 이렇게 내놓은 그런 간식들을 한번 제가 따라해봤어요.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빈속이라서 네. 네, 스낵을 먼저 먹고 네, 좀 네, 네. 생각해볼게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드시죠, 드시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북해에서만 잡히는 하르나우이라는 새우 종류로 만든 에피타이저인데 이렇게 크래커 위에 마요네즈랑 버무려진 하르나우를 올려서 자주 드시더라고요. 대추에다가 구다 치즈를 넣은 건데 저는 며칠 전에 와게닝엔 치즈를 선물 받아서 와게닝엔 구다 치즈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부고스 앤 크림 치즈입니다. 유럽의 코갈콘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찍어 먹는데 이게 조합이 은근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독적인 맛입니다. 추천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인접해 있는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벨기에어라는 건 딱히 없고 북부지방에 산다 그러면은 인접해 있는 네덜란드어를 사용을 하고요. 남부지방에 산다 그러면은 아랫지방인 프랑스어를 사용합니다. 또 작지만 그래도 독일과 붙어있는 한 지방에서는 독일어를 사용한다고 해요. 근데 이 언어들을 저희가 모른다고 해서 딱히 불편함을 느낀 적은 없었다 했잖아요. 그럼에도 배워두면 좋은 이유. 옆에서 친구들 하는 말을 좀 알아듣고 싶어서 시작을 했어요. 사실 그 친구들이랑 영어도 충분히 소통이 가능한데
또 그 친구들끼리 대화할 때는 플레미쉬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듣고 싶은데 알아듣지 못해서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시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석사 과정에서는 국제 학생이 저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학생들이 다 벨기에 애들이었는데 어느 날 애들이 시험 범위 얘기를 네덜란드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헉, 나 이거 못 알아들으면은 도태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갑자기 네덜란드어 수업 등록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써주면 되게 좋아요. 우리나라도 외국인이 한국 와서 한국어 쓰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것처럼 되게 반겨주더라고요. 그래서 벨기에 현지 사람들이랑 가까워지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맞아요. 또 언어가 그런 문화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언어를 배움으로써 그 나라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냥 지나다니면서도 읽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더 삶이 재밌어지는 그런 요소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그날 배운 단어가 갑자기 들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뭔가 시야가 넓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배울 수 있다면,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무조건 배우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레벨 2까지 들었는데 이제 대충 단어를 들어서 문맥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됐거든요. 여기서 더 배우면은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취업에 이렇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취업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언어를 배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리서치 쪽에서도 필요하신 것 같나요? 교수가 되려면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박사과정 단계에서는 사실 문제가 없잖아요. 네, 포닥도 전혀 그렇고. 없죠. 네. 이런 학위과정 말고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실제 뭐 바이어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회사들과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덜란드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더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불어가 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불어를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다 불어만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부를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벨기에 오셨을 때 써먹으면 좋을 법한 그런 몇 가지 단어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Dankjewel,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고요. 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냥 Dank라고 해도 되고, 이건 영어로 Thank you 라는 뜻이고요. 여기다가 Thank you a lot 이라고 해서 Dankjewel,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배당트라고도 많이 쓰고요. alsjeblieft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으실 텐데요. 이거는 그냥 please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뭔가를 부탁할 때 alsjeblieft,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좋지만 그냥 할로 아니면 아침이면 goeiemorgen, 저녁이면 뭐 goedenavond 이런 그런 인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 또 말할 때 습관처럼 알레 이것도 많이 섞어서 하고 Come on 아니면 뭐 되게 다양한 다양한 상황에서 용도.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싸봐 맞아요. 프랑스랑 아무래도 인접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는 네. 것 같아요. 네네. 괜찮아 할 때 싸바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그 대화가 싸바? 싸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싸바? 하는데 no 싸바 아니다 하면은 약간 그건 좀 웬만해서는 그냥 괜찮다 하죠. 맞아요. 네, 1부에서는 벨기에에서의 삶, 그리고 벨기에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으로서의 삶, 한국과의 차이점, 공통점 등등을 다뤄봤고요. 2부에서는 조금 더 학업적인 그리고 커리어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예정이니까요. 다음 2부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2부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굿. 네, 잘하셨습니다.